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이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1월 13일자 아침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향신문, 한국일보 일면 같습니다. 취업준비생, 공시생, 취포생, 이태백, 경단녀, 사오정 모두 더했더니 실업률 10.1%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정부 공식 실업률은 3.2%입니다. 차이가 너무 크네요. 글쎄 말입니다. 예. 정부 통계 이거 좀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 가질 법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김희경 씨 이야기가 있습니다. 2년째 기업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신입 채용 공고를 기다리면서 도서관과 학원에서 공부만 합니다. 이민혁 씨는 다니던 건설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퇴직한 다음 급한 김에 학원 차량을 몰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은 아이들 통학 시간에 맞춰서 아침, 저녁 1시간씩 모두 2시간입니다. 자, 그러나 실업률 통계에 따르면 앞서 김희경 씨, 또 이민혁 씨 모두 실업자가 아닙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가 돼가지고 예.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김희경 씨, 2년째 기업 입사를 준비 중인 이 김희경 씨와 같은 사람은 166만 1000명에 달합니다. 반면에 이민혁 씨 급한 김에 학원 차량을 몰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입니다. 이민혁 씨 같은 사람은 31만 3000명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 10월 공식 실업률은 3.2%라는 겁니다. 자, 사실상 실업자로 보고 새롭게 통계낸 체감 실업률은 그런데 10.1%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공식 실업률의 3배를 웃돕니다. 실업률 통계를 위한 통계는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정도 차이라고 하면 통계청이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예. 물론 고용노동부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예. 예. 이래놓고 뭐 고용 창출 효과 크다. 네. 뭐 공약 지켰다. 네. 실업률 낮아서 우리 경제 괜찮다. 이런 얘기하기는 좀 무색한 것 같습니다. 예. 이 통계 조작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 4대강 사업 같은 경우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루 가서 일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그것도 일자리 창출 n분의 1입니다. 예. 글쎄요. 나중에 뭐 보호 해체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일자리까지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자, 서울신문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 SDS 주식이 상장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내일 상장이 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남매의 상장 차익이 160에서 300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초 부당한 방법으로 확보한 지분인 만큼 상장 차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 측은 사재 헌납, 증여세 납부 등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자, 삼성 SDS에 따르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SDS를 주당 평균 1218원에 사들였습니다. 주식의 액면 분할과 유상증자,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저가 인수, 계열사 합병, 뭐 이런 여러 가지 주가를 평균한 단가가 이 SDS 주당 평균 1218원입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1623원,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역시 1623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SDS 지분 11.25%를 보유하는데 든 돈은 106억이고 이부진, 이서현 사장은 각각 49억인 상황을 한번 상정해보지요. 삼성 SDS 공모가가 19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은 이재용의 지분 가치는 1조 6,538억으로 들인 돈의 156배입니다. 장외시장가인 36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3조 1,336억으로 300배 가깝습니다. 이부진, 이서현 사장도 투자액의 120에서 220배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유, 참 이거 뭐 하늘 아래 뭐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네요. 예. 병석에 있지만 이건희 회장이 이 사실 안다면 기뻐하겠네요. 예. 예. 자녀들이 어쨌든 큰 돈 벌게 됐으니까요. 예. 한겨레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 증세 논쟁 중심에는 법인세가 있습니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부자 감세 철회를 요구하면서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2015년 예산안 심사 방안에서 법인세와 관련해서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500억의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하자 이런 안이 나왔는데 말이죠. 뭐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자, 하여간 지금 OECD 평균보다 법인세 높다. 이게 바로 여당의 입장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액면상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효 세율, 실제로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세금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법인세율이 높다고 하지만 각종 비과세나 감면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기업에. 예. 게다가 또 여당은 경기 침체에 따라서 기업들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업들 타격보다는 좀 가계 타격이 더 크지 않습니까? 가계 타격을 고려한다면은 간접세 증세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논리라면은. 예. 자 이런 가운데 가계 대출이 10월 한 달간 6조 9천억 늘어나서 2008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는 경향신문 15면 기사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계빚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정부의 확장 정책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가계부채 부작용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예.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데 생활, 경영자금 이걸 주로 사용한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또 금리를 만약에 인상한다. 그러면은 뭐 지금 빚진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또 이자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외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가계 부채에 큰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10월 가계대출이 6조 9천억 늘어서 증가폭이 사상 최대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액면 액수보다도 이 추이를 봐야 되는데 추이가 눈덩이처럼 풀어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출을 결정한 사람들이 가장 큰 책임이 있겠지만 정부가 각종 규제, 주택 관련 규제 완화하고요. 또 금리 낮춰가지고 돈 빌려 써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똑같은 지적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다가 반론 보도문을 보냈어요. 한국기획재정부가요. 최경환 부총리의 기획재정부가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가계부채가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과거에는 저축은행 이런 데서 빌렸는데 지금은 시중은행 빌리고 그런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가계가 그나마 좀 나은 데서 빌렸기 때문에 가계부채 이게 폭탄이 된다든지 이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저축은행에다가 그 빌린 거는 그건 폭탄이고 시중은행에서 빌리는 거는 폭탄이 아닙니까? 빚은 같은 빚이지. 하여튼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를 보면은 또 그렇게 외국 언론이 지적을 하면 그냥 가만히 있든가 하지 그걸 또 반론 보도를 해가지고 아이고 참 꼴이 우습습니다. 하는 일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언론 대응. 한겨레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최경환 부총리의 매제가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휘말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공기관으로 출발했다가 민영화된 기술신용평가기관 상임감사에 최 부총리 매제이자 보좌관 출신 인사가 선임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기업데이터 상임감사로 장병화 씨가 임명됐는데 매제이면서 또 보좌관을 지낸 인물이라고 합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말이죠. 금융 관련 경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하산 인사 얘기가 나오지요. 조선일보 일면을 가보면은 영국계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지난 수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금 가운데 1조 1620억을 배당금 형태로 내년 3월까지 영국 본사로 송금하려는 계획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정밀검사에 착수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10일에 시작된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그러니까 한국 SC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과정에서 배당금, 영국 송금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요, 한국 SC은행의 경영 실적이 악화되면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니까 SC그룹이 과거에 한국에서 번 돈을 영국 본사로 송금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한국 SC은행이 벌어서 쌓아둔 수익금은 3조 5천억 규모라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조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번 돈 빼내가겠다는데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조사만 할 뿐인데요. 그렇게 해서 영국 본사로 1조를 빼갈 이후에는 그 SC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이런 것들 다 박탈하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지 않겠나 이런 추정도 해봅니다. 조선일보 10이면 이거 참고하시라고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그 저작권 관련해서 일부 로펌들의 협박성 표현들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그 한 영세 업체의 직원이 포털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은 폰트를 이용해서 홍보 이미지를 만들고 이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려서 홍보를 했는데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 사용된 폰트를 문제 삼으면서 로펌 측이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일 이내에 경위를 설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폰트를 쓴 분이 로펌에다가 전화를 걸었는데 로펌 담당자는 400여 개 폰트가 들어있는 99만 원짜리 패키지를 사라. 아니면 형사 고소와 함께 300만 원 정도를 물어야 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은간한 일반인들은 고소, 소송 이야기 들으면 깜짝 놀라죠. 예. 그래서 인터넷 관련 사례를 검색해 봤더니 지난달 말부터 같은 로펌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저작권 사냥, 이걸 막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로펌이 막바지 저작권 대리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백에서 수천 건의 내용 증명을 무차별로 발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폰트 말고도 이미지, 음원,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을 무료로 다운받은 사람 중 가운데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놓고 법적으로 꼬투리를 잡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가의 프로그램, 패키지 구매를 종용한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겁니다. 저작권은 조금만 침해해도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면은 300만 원가량을 배상하고 우리 변호사 비용까지 대셔야 합니다. 민형사 책임을 피하려면 지금 99만 원짜리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세요. 3일 안에 담당자 답변이 없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런 말에 정말 법원에 근처도 가본 일이 없는 분들 얼마나 가슴 떨리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조선일보 제목을 보면 로펌이 저작권 장사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 실수에 불과한 저작권 침해라면은 검찰도 기소 유예하는 경우가 많다. 로펌 측이 과도한 요구를 할 때에는 강경하게 맞서고 패키지 등을 강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행위로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이런 변호사들도 있군요. 네. 예, 이렇게 먹고 사는. 요즘 변호사 업계도 상당히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또 의뢰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국민일보 종교면, 종교면에서 종교적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크게 어색한 것은 아니지만, 예. 과연 이게 이게 종교 페이지에 종교 섹션의 일면감인지, 신문에 실릴 기사인지, 예. 그렇죠. 보다 근본적으로 특별기고문이라고 해서 개성교회 정병헌 목사의 글이 실렸는데, 얼마 전에 거대한 불기둥이 개성 지역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불기둥이 떨어진 곳 가보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예. 이 목사는 불은 곧 여호와다. 여호와는 신의 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했다.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았다. 떨기나무 불꽃은 여호와의 임재를 뜻한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현현하신다. 그때 여호와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한다. 개성교회에 떨어진 불기둥은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 개성교회를 통해서 남북한의 공존과 평화를 약속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인다. 또 개성공단의 발전과 남북한 교회의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해석한다. 이런 게 실리나요? 예, 본인 해석이네요. 예, 본인이 그냥 블로그에다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신문에서 지면으로. 예. 이 낙뢰 아닙니까? 낙뢰죠, 낙뢰. 예. 불기둥 같진 않은데요. 예, 이거 불기둥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사진으로 누가 봐도 그건 낙뢰인데요. 네. 예. 불기둥이면은 불이 나야죠. 예. 이 개성교회가 건축을 잘해서, 낙뢰에도 안전했다. 이런 거면은 또, PR 페이지에서 한번 좀 다룰만 할 텐데, 여기 신의 의미까지 이게 부여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이건 좀 민망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2008년 5월 18일, 그날 서울광장에서 조용기 목사가요, 그 당시 이제 광우병, 안전, 우려와 관련해서 촛불 집회가 들불처럼 번지던 때 아닙니까? 조용기 목사가 그날 집회를 열어서 광우병 공포는 마귀의 꼼수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명박 대통령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 그 무렵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관악산에 낙뢰가 떨어졌습니다. 낙뢰가 떨어졌는데 보니까 말이죠. CBS, 극동방송, 평화방송. 다 보니까 기독교 계열입니다. 예. 이쪽 송신탑만 낙뢰가 들어가지고 방송이 짧게는 30분, 길게는 3시간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예. 이건 또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앞서 목사의 주장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임하신 거네요. 네. 예. 한마디로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보수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애기봉 등탑 재건을 위해서 기도회 개최와 건립비 모금 추진에 나서기로 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해병대 2사단 애기봉 전망대에 있던 등탑은 대북 선전수단 가운데 하나인데요. 2004년 6월 남북 합의에 따라서 정부가 점등을 극히 제한해왔고 최근에는 국방부가 안전 등을 고려해서 철거했는데 말이죠. 한기총이 다시 짓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 써야 할 종교단체가 이 전쟁을 조장하는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 대체 뭐하는 짓인지 싶습니다. 앞서 송신탑 얘기를 했는데 예. 그 관악산에는 한 20개 방송의 FM 라디오 송신탑이 있습니다. 그중에 3개, 그것도 기독교 계열의 방송사만 골라서 낙뢰가 떨어졌다. 이 내용을 또 추가하고 싶습니다. 예. 기적에 가깝습니다.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예.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이 남북 관계 문제, 특히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를 보니까 8면과 9면에서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대담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정인, 우리가 전자권을 가져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다. 한국이 독자적 전쟁 수행 능력이 있고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작전 통제권을 가지면 북한이 마주해야 할 평화협상 상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된다. 전자권을 가져와도 한미동맹이란 큰 틀이 있기 때문에 비대칭 위협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북한에다가 우리와 이야기하자고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돼야 남북 간의 진정한 군사 신뢰 구축, 군비 통제, 심지어 군축도 가능해진다. 그러지 않고 계속 미국에 외주를 주면 북으로서는 앞으로도 미군의 괴뢰군인 한국군이 아니라 미군과 직접 얘기하겠다고 할 것이다. 송민순, 작전 통제권을 안 가져오는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정권을 돕는 것이다. 북한 체제에서 통치의 기본 원리는 한반도 주인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며 온전한 주인이 되려는 걸 방해하는 미제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작전권을 계속 갖는 것은 북한이 바라는 이런 북미 구도에 딱 들어맞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북을 이롭게 하는 그런 행동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재고를 떠넘기거나 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한 TV 홈쇼핑 업체들에 대해서 정부가 재승인을 불허하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 오늘 일면에 실렸습니다. 갑질하는 홈쇼핑에 대해서 재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재승인하지 않기로 하겠다는 말이 뭡니까?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 홈쇼핑 업체를요. 방송을 못 나가게 한다니까 그 홈쇼핑은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이러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이제 이런 갑질을 없애겠다는 그런 진정성도 없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이걸 토대로 해서 뭔가 또 새로운 꼼수를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예. 뭔가 짚히는 게 있습니다. 시사저널 8월 20일에 나온 기사를 보겠습니다. 제7 홈쇼핑 출범, 누군가 손을 썼다. 지금 TV에 나오고 있는 홈쇼핑 업체가 모두 6개입니다. 지금 시장이 포화 상태거든요. 홈쇼핑 방송 시장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게 추가적인 홈쇼핑 출범, 이거는 어렵다. 6개로, 이거는 시장이 꽉 찼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부가 뜬금없이 제7 홈쇼핑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정부가요. 중소기업을 위해서, 농수산물을 위해서 새로운 TV 홈쇼핑 채널을 만든다는 건데 이미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홈앤쇼핑과 농수산물을 전담하는 NS 홈쇼핑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TV 홈쇼핑 채널을 정부가 만든다는 거지요. 제7 홈쇼핑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사저널과 인터뷰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물류 시스템을 갖춘 우체국이 홈쇼핑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업계에 파다했다. 올해 들어와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종편방송사와 SBS도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홈쇼핑 사업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홈쇼핑, 갑질하는 홈쇼핑 없애버리겠다. 이 내용이 동아일보 일면에 실렸단 말이죠. 뭔가 짚히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예. 없어지면 제칠 홈쇼핑 플러스 없어진 거에서 두 개가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도 있겠네요. 힘 빠지니 무시한다. 황혼 이혼하자는 남편들 이야기가 오늘 중앙일보 16면에 실렸습니다. 집안에서 외톨이가 돼서 마음고생이 심한데 버림받기 전에 먼저 아예 갈라섭시다. 이러는 남자들이 한 40% 된다는 겁니다. 노년층에서 로맨스가 증가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 중앙일보가 이런 시대적 흐름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16면을 가보면은 전 검찰총장, 전 의료원장, 고위층, 이딴 성추문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 뭐 어제 많은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경기도 포천시 한 골프장 여직원에게 검찰총장을 지낸 어떤 사람이 성추행을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밤에 찾아가가지고 뭐 내 아내보다 예쁘다, 애인하자 이런 식의 성희롱 발언을 했고 또 샤워를 하고 있는 여성을 거실로 불러내서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식의 성추행도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 5만 원을 주고 갔다고 합니다. 한편 이 검찰총장을 지낸 이 사람은요. 그 여성이 회사를 곧 그만둔다고 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찾아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아니 회장님이 이렇게 여직원 한 명 두면 찾아가는군요. 네. 전 검찰총장 뭐 누군지 뭐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예. 참 이게 보니까 한두 번 한 솜씨 아닌 것 같아서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또 그게 주목됐고요.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지낸 C씨 이 사람은 또 지난 9월 성추행 혐의로 그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 당해서 입건이 됐고요. 최근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합니다. 원장 재직 당시 계약직 직원인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이런 추행 혐의가 있습니다. 자, 이따 그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은 70살,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지낸 사람은 65살, 피해 여성들은 모두 20대. 예, 앞서 저 새누리당 상임 고문이죠. 네. 국회의장을 지냈던 박희태 씨, 네. 76살. 예. 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냈군요. 네. 사건을. 예. 검찰이 어떻게 할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검찰총장 또 검사 출신의 예. 전직 법무부 장관이면서 또 전직 국회의장. 예. 예. 이미 뭐 이름이 다 나왔는데 굳이 이렇게 익명을 취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아직 당사자의 이분이 강하게 반발하고 부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 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민주노총이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임원 선거를 치릅니다. 유권자는 60만 명, 공직선거를 제외하고는 최대 규모의 선거.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 위원장 후보 토론회를 단독으로 생중계합니다. 위원장 후보로 기호 1번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조 정용건, 기호 2번 전국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한상균, 기호 3번 전국 공공연구노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부 허영구, 기호 4번 전국 금속노조 두산인프라코어 지회 전재환. 이렇게 4후보가 부위원장, 사무총장 후보와 런닝메이트로 나서 60만 조합원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저녁 8시 국민TV가 단독 중계하는 60만 노동자의 대표 민주노총 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 토론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